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 이렇게까지 된 정말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나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고 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어느 쪽이든 정말 이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공통적으로 가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주 평이한 회개를 계속 반복하는 거 우리 그만하고 원인 파악이 잘 돼야 된다. 이게 부족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원인을 파악하려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제가 이 전공 아니지만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데요. 패권 다툼. 패권 다툼은 어느 한 동네에서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교 대 학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가다 보면 지역 대 지역으로 패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라에서도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조선 시대 때, 이 왕조 시대 때, 왕조 시대 때는 왕이 대장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왕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도 패권 다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뭐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뭐 이 붕당 정치, 대립 정치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외우셨잖아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A와 B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 뭔가 이게 서로 통합되는 의견을 갖는 건 자기네들 스스로 세비를 올리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반대를 위한 반대. 사실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좋게 하자.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좋게 하는 건데도 이 예전 왕정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뭐 대한제국 때는 어땠습니까? 대원군을 중심으로 쇄국파가 있었고 민비를 중심으로 개화파가 있었죠. 이 둘이 나라를 더 틀어막자. 그래서 이 조선의 이 왕조를 더 이어가자. 그렇지 않다. 개화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싸웠죠. 근데 이 싸움이 누군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패권 싸움이라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는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과 친일파가 싸웠죠. 뭐 일본에 있었던 이 행정권 또 군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뭔가 손을 대고 뺏어가고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안에를 보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도 이게 둘이 나누어져서 친일파가 일본의 그 앞잡이, 일본의 세력의 힘을 등에 업고 이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지금도 이게 아직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둘이 싸우면.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라를 다시 독립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뭘 하고 자 이게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어찌됐든 됐잖아요. 그러면은 독립된 후에 어떻게 되자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선 왕정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순수 독립이냐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독립이 됐잖아요. 해방되고 건국되고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외세의 힘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독립운동 독립이 됐네요. 그럼 어떻게 됐냐고요. 왕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왜? 그때 당시는 왕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근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근대 시대였기 때문에 왕정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졌고 그 당시의 이념 분쟁 공산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요 문제를 가지고 있던 때거든요. 그래서 해방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믹스되거나 여기서 대립이 일어나요. 또 반대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 독립을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모범을 보고 이 안에 들어와서 또 서로 간에 이 혼돈스럽게 대립하는 때가 이러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뭐 이때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걸 찾아본 사람은 아닌데 이 각도에서 보니까 이렇게 대립이라는 각도에서 우리는 한 몸 한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 6.25 사변 때도 한 몸 한 뜻이었지 않았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사생결단으로 대들었던 게 서로 패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권 싸움. 그래서 서로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또 지배하려고 그렇게 모진 애를 썼던 뭐 공산주의가 중요하고 뭐 민주주의가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념을 앞에 세웠지만 사실은 지배권 싸움 아니에요. 지배권 싸움이죠.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이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국민 이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패권의 그 다툼이 있고요. 어른들에게도 있고 배운 사람들에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또 세력이 큰 곳에 작은 곳에 다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적당히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유전자가 아주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돼서 뭔가 한 몸을 이루고서 한 뜻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대립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교회 뭐 신자가 돼서도 있어요. 불신자도 있고 다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이게 죄의 유전자의 한 종류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패권 싸움에 관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쪽 38선 이남은 민주주의가 그리고 위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그리고 그 앞잡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그럼 이 냉전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역시 대립이죠. 굉장히 심각한 대립이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면 소비에트 연방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민주주의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이 군사기술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약해져 가면서입니다. 뭐 다 아시죠? 레이건 때부터 그렇게 돼서 결국은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고르바초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이게 해체가 된가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전후에 이 남쪽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경제적인 여건이었었죠. 다 부서지고 원래 인프라가 없었던 저 위쪽에는 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민족 해방 전쟁을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주 호시탐탐 군비 확장에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대한민국 안에 이 남쪽 안에서 5.16 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독재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양반이 뭐를 하느냐면 반공과 경제주의를 표방을 하죠.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이라고 하는 국시가 먹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공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고 이게 뭐 100%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었다면 사람들이 반공 하지 말고 우리 밥부터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저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총으로 그리고 온갖 왕따 사법체계 그런 걸 가지고 수용소를 만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독재 정치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이 반공이라고 하는 국시도 있었지만 경제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이 반공이라는 국시가 인정받고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나머지 세력들, 그러니까 어때 소위 말해서 민주화라고 포장을 쓰고 그 안에 들었던
민족주의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공산당 간첩이죠. 이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한 거죠. 반공을 국시로 했어요. 그 무엇이 받쳐줬냐면 경제력이 받쳐줬단 말입니다. 아, 이거 반공 하는데 따라다녀 보니까 먹고 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반공합시다. 그러려면은 좋은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새마을 정신으로 뭔가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해봅시다. 몸은 피곤했지만 나와 자식들이 먹고 살만해지더라 이거죠. 굶지 않더라. 더 이상 보릿고개 없어지고 점점 이제 쌀밥 먹는 끼니가 더 많아지고 학교 보내고 이제 뭔가 이제 더 나아지는 것이 몸소 체험이 되더라. 그러니까 반공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엔 연좌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신원조회하고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 다 소외됐었죠. 이제 경제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얘기를 해도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이젠 깨진 거예요. 여기서.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게임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얘 얼마나 우리 살기 좋아. 반공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무너지고 북한도 무너질 뻔했죠. 사실상 무너졌어야 됩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무너졌었어야 돼요. 대통령이 나와서 기사회생을 해줬지. 지금은 죽었지만. 그러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광주 사태가 터져요. 저는 이 광주 사태 때 저희 아버지가 폐차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보시고 그냥 그때 그런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들어간다면 저 폐차들 많이 사다가 장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스갯소리 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때 장면들이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광주에 있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야 중학교 1학년쯤 됐으니 뭘 알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광주 사태 12.12 지나고 광주 사태 지나고 6.29 선언 지나고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때 이 12.12 사태와 더불어서 이 광주 사태 때 있잖아요. 이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증거를 대라? 증거는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김정은 모가지 잡아가지고 비밀 문서들을 다 꺼내면 거기서 나오겠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한폐렴이 이렇게 돼가지고 미군들도 지금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광주 사태가 사태인지 민주화인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개봉 박두입니다. 이거 터지면요. 진짜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을 넘어뜨리고 김정은이를 살려둬요. 살려두고 김정은이 어떻게든지 끝내버릴 수가 있죠. 저거 헤드헌팅 할 수 있는데 그냥 놔두는 이유가 제가 볼 땐 김정은이가 살아있어야 증언을 하고 김정은이 개인 서고에 들어있는 온갖 비밀 문서들이 나와야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어느 놈이 진짜 진성 빨갱인지를 다 드러내서 백일화에 드러내서 이 전범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인권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 전부 벌 줄 거 아니에요. 보란 듯이 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민주화라고 했던 이때 균형이 깨져버렸던 이 사람들 6.25 전쟁 때 지리산에서 유야무야 돼가지고 스며들어 버렸던 이 사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정말로 일치월장
한 뜻과 한 몸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살구멍을 찾아서 결국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좋은 거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게 6.29 선언 때예요. 6.29 선언이 잘못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파트가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 소위 말해서 우파가 뭘 잘못했는지가 아주 통렬한 비판이 나올 텐데 좀 기다리시면 돼요. 이 사람들 노력 많이 했죠. 배고픔 서름, 연자제 서름 다 겪어가면서요. 정말 돌탑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민주화라고 하는 이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 노력이 얼마나 몇 년이에요. 6.25 전쟁 있고 나서 한 대략 70년이 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한 거예요. 우린 70년 동안 방치를 한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물론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분들은 이렇게 반민주화 세력으로 인해 독재, 군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그 동상에 침을 뱉고 불태우고 하는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만 그분들이 다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 볼 때 대립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무게 중심이 여기서 깨졌다가 정말 멋지저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살게 하고 반공을 국시로 같이 세워서 바로 세워놨던 대한민국에서 이제 점점 존벌레처럼 존먹어 들어와 가지고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을 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주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6.29 선언까지 그랬다고 치고 전두환, 노태우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정말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까?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6.29 선언 나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문민정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금 와가지고 이거 왜 뭡니까? 이 문재인 정권까지 지금 우리 지금 민주화 세력에 정권 잡은 사람들 같아요, 지금? 무슨 민주화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문민정부가 됐죠. 대통령 직선제 되고 문민정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이라고 하는 제가 우파라고는 받아지지 않아요. 김영삼 씨, 김씨가 맞는데 이 사람 우파 아니에요. 우파 첫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한 것도 좀 있는데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IMF가 왔네요. 자, 봐요. 반공을 국시로 하고 경제 최우선 정책을 폈어요. 경제가 발달해야 강한 경제력이 강한 국방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대립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일단은 먹고 살 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있는 이 낚싯밥을 물었어요.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됐다고. 이 사람들 가난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먹혀들질 않아. 강력한 반공정책이 경제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에 밑받침으로 인해서 이 반공이 확실하게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을 게 이걸 설 자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 경제가 어느 순간인가 민주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화 되면 될수록 뭐가 무너지냐면 경제가 무너져요. IMF가 왔어요.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경제가 나빠져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주화라고 하면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경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저 사람들에게 호재는 때마침 전염병 바람이 불어져서 이것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라고 그 뒤에 숨을 수가 있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거기에 뒤에 숨는다고 이게 해결이 돼요? 용서가 됩니까? IMF 사태가 왔죠. 그리고 나서 좌측 대통령 1번 김대중 산소호흡기를 북한에 꽂아줬죠. 아트로핀을 맞춰주고 깨동깨동 살아나게 만들어줬어요. 핵무기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국민들은
다 또 믿었어요. 예. 믿었으니까 그냥 놔뒀지. 다 국민들 문제예요. 국민들 문제고 그 안에서 중심 제대로 못 잡은 목사들 문제고 교회 문제인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 기득권 세력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MF가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존 이 기득권 카르텔이 있었다고요. 이제 그 카르텔이 무너져서 이제 일대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정부에서 이제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좌측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망해서 놓고 나가는 사람들 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어요. 활발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제는 우리도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렸다. 소위 말해서 좌파, 진보, 전성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IMF 시대였지만. 여러분 보세요. IMF 우리 금모기에서 저도 냈는데 금모기 해가지고 우리 금방 탈출했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카드비 때문에 난리법석 났었죠. 카드로 막은 IMF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금부치 끊어내서 막은 IMF라고 해도 돼요.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론사가 빼가지고 도망갔습니까? 전 그렇게만 보이지 않아요. 론사 빼가게 놔둔 사람들이 많이 챙겼겠죠. 그건 누구예요? 국내 정치인들 아니에요? 론사가 그렇게 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놔두고 받겠습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등장하는데 이 중공카드입니다. 이 국제정세에서 소련이 무너지게끔 한 건 이 중공의 덕이 컸는데 이 힘의 균형을 깬 거죠. 미국과 중공이 수교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중공을 키우니까 시소 게임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듯이 이제는 점점점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소련이. 그 중공이 커지니까 이 먹고 살만 이게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이거 뭐 나라도 아니고 거의 구석기 시대 나라에서 이제 공장이 들어가서 서방에서 돈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인력은 많고 땅덩어리는 넓고 그리고 뭐 공산당 독재니까 돈 벌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유물론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게 미국도 이 사람들을 적당히 이용했어야 되는데 놔두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형편이 돼서 결국은 다 큰 이 괴물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네 나라도 휘청휘청 하잖아요. 어쨌든 이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개방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이쪽으로 경제 자유화라고 하는 이런 이 실용주의 우선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싼 인건비 그리고 아주 쉬운 원스톱 서비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우호적 성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공이라고 하는 데는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것을 관료들이 다 붙잡고 있는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인 척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지방관리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아닌 거죠, 이건. 관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이 중공에서 우리나라의 좌파들과 독점 계약을 하고 이 관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좌파들이 여기에 이제 직접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금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만 납품을 받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공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니까. 이 사람들 하나씩 꽂아 넣는 거예요. 여기 중공은 우리나라에 올 필요도 없이 공산당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충성맹세한 사람들을 돈 많은 회사에 다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중공 카드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중공에 가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이 공산당들에게.
그리고 또 사춘지간아니요. 이때부터 이제 정말 먹고 살 거 없었던 이 사람들이 정권 잡았죠.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한참 깨져 있었던 우리나라, 이렇게 깨져 있어서 정말 넘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좌파가 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회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중공 카드가 두 번째 좌파 정권 때는 카르텔이 됩니다. 카르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쭉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배후에는 중공이 있었던 거죠. 크고 작은 일에 다 끼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꼭두각시 정치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돈. 돈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권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파탄 수준에 도달해요. 왜냐면 경제 흐름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어느 몇몇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자기 먹을 거 떼고 나머지 거 던져주니까 나라 경제는 파탄 수준이죠. 이게 좌편 두 번째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 들어섰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어찌되든 간에 IMF에 의해 경제에 완전히 바닥을 친 이 경제를 살려줄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이밖에 없다 그래서 다 찍었어요. 70% 이상 찍었을걸요. 좌고 우고 없어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 실용주의는 아주 짱이에요. 그래서 나름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그런데 이념의 혼돈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돈 벌어 먹는 데는 우파고 좌파고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에, 이권에 관해서는 좌도 없고 우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념이라는 건 뭐냐? 허울이지, 허울. 유니폼이지, 유니폼. 빨간 유니폼, 파란 유니폼. 빨간 유니폼, 노란 유니폼. 요즘은 핑크 유니폼, 또 이쪽은 뭐지? 이념의 혼돈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돌아왔죠. 우파 대통령 세 번째. 박근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이 아버지와 이렇게 일맥하게 아주 이념이 확실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을 저는 논하기 떠나서 국제 정세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쪽으로 몰고 갔다고 저는 봐요. 미국에서 더 이상 중국을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저건 넘고 가야 될, 제껴내야 될 그런 세력이다라고 보면서 국제 정치가 글로 돌아갔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스탠스가 그렇게 전해질 수밖에 없고, 또 원래 이념이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외롭게 꼭지점에 서서 이 사람들하고 좌파 총궐기, 이 사람이 총궐기 된 이 좌파들하고 박근혜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시절에 국민들이 이념을 좋아 따라간 게 아니라 먹고 살 길 때문에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은 거 아니에요. 이 유니폼 입으면 내가 니네 먹여 살려줄게. 그래서 그 재미로 따라다녔는데, 그러다 먹고 살 길이 웬만해지니까 슬슬슬슬 대고 중공카드 붙잡고 들어진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할 때 이쪽 우파 쪽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혼자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또 이 좌파들이 총궐기해서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전 이 김영란법, 이게 시작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 김영란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이 김영란법 때문에 있잖아요. 좌파의 카르텔들이 총궐기합니다. 이 안에는 누구도 있냐면은 언론인들도 있어요.
저는 김영란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얘기는 제 심증이 가는 건 있지만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가 언론의 논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놔두고 싶어도 미국이 그냥 놔둘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을 우리가 접수하는 것이 맞다. 북한 영토는 우리 영토니까 김정은 일가 내쫓고 우리나라로 흡수 통일시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센스를 취하니까 북한, 간첩, 국내 간첩, 국외 간첩, 중공, 조선조 이 모든 카르텔들이 총궐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맨 앞장서서 언론, 거짓 선동과 결국 다 대통령 탄핵까지 간 거예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념에 대해서 아주 자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파 이념이 정확해야만 이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파가 태동이 되고 태극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건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봐도 되겠죠. 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는 왕과 사대부가 대립관계였었어요. 그리고 또 평민과 노예들, 요 크게는 이 그룹과 이 그룹, 이 둘이 대립도 했지만 이 그룹이 지배했고 이건 피지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이기도 했고 무슨 동학혁명이니 뭐니 뭐 다 이런 대립구도, 대립의 유전자, 친일파와 왕정복고파 이건 뭐 이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이름하야 독립운동파라고 했지만 이 안에는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왕공복고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서로 대립이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미 하자고 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이쪽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여전히 반대편에 서서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 서로 대립. 경제성장파, 민족이 우선이다, 민주화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여기는 물론 균형이 좀 깨지긴 했었지만 여기도 여전히 대립을 했다. 민주화 세력이 이제는 좀 이 친중 카드를 꺼내 들어서 이렇게 좀 이제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하고 IMF를 들어서 점차 우파는 쇠락해가 우파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우습지만 이름하야 우파라고 하는 기존의 기득권들이 세력을 하고 또 민주화라고 하는 좌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친중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재력을 쌓아가고 세력을 늘려가고 계속 대립하다 결국은 시소게임과 같이 균형이 깨져서 결국은 정권이 날아가고 웬만한 이제 이 먹거리 금권, 인권 이 모든 것들 정권 다 소실되고 뺏기고 빼앗기고 이 대립의 싸움판 기득권 패권의 싸움판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싸움의 유전자가 있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절대로 서로 하나가 돼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린 전쟁까지도 했었다. 위아래로 나누어서 유니폼을 서로 나누어 입고 완벽하게 전쟁까지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쟁이 끝났으니까 끝났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똑같은 맥락 하에서 그 대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럼 그렇다고 치고 부족한 제 각도지만 이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대립의 구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쯤 들어가 있어 어디쯤에 들어가 있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냐라고 하는 이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지겠습니다.